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뜰정보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500만 원 이하로 쪼개면 안전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한 가지 잘못된 상식 때문에 수천만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세청 AI가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의 현금 거래를 추적하는지, 그리고 쪼개기 거래가 왜 오히려 더 위험한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또한 3초 메모의 기적, 증여세 영원으로 만드는 차용증 작성법, 10년 타임라인을 활용한 사전 증여 전략까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노하우만 빼곡히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끼리 돈을 드릴 때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입금하면 국세청 AI가 못 잡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단언컨대 이 소문은 절반만 맞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의 세금 폭탄을 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국세청의 AI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장에 찍히는 50만 원, 100만 원짜리 개별 거래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AI가 진짜 노리는 건 바로 비정상적인 현금 유입 패턴과 신고된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능력입니다. 흔히 알려진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은행의 공식적인 보고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관이 등장하는데 바로 FIU,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현금을 입금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즉시 국세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FIU에 강제로 보고해야 합니다. 첫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STR 기준입니다.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은행은 FIU에 이 사실을 자동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000만 원 이하로 쪼개 넣어도 문제가 생기는 진짜 이유는 바로 둘째, 의심 거래 보고 SAR입니다. 이 SAR은 금액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만약 자녀 통장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을, 그것도 현금으로 쪼개서 꾸준히 입금하는 패턴이 포착된다면 은행 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자금 세탁 혹은 증여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즉시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FIU에 보고된 이 현금 유입 자료들은 AI에 의해 분석되며 결국 신고된 소득이 연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현금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부동산 계약금을 낸다거나 하는 이상 징후를 즉시 포착해내는 겁니다. 결국 국세청 AI가 보는 건 총량과 패턴입니다. 500만 원 이하로 수십 번 쪼개서 입금하는 행위, 즉 쪼개기 거래 자체가 AI의 눈에는 이 사람 뭔가 숨기려 하는구나라는 빨간 불로 감지되어 증여세 추적의 명백한 단서가 됩니다. 차라리 정당한 사유를 준비하고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뜻이죠. 다음 챕터에서는 이 위험한 쪼개기 거래가 왜 오히려 세금 폭탄을 부르는지, 그리고 현금을 안전하게 인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증거 확보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입금하면 국세청 AI가 못 잡는다는 소문은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가족 간 현금 거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국세청 AI 시스템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AI는 한 번의 거래 금액이 얼마냐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동일인에게 오고 간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추적합니다. 이걸 금융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1000만 원짜리 계좌 이체를 바로 하는 것보다 하루에 100만 원씩 열흘 동안 쪼개서 이체하는 행위를 훨씬 더 수상하게 여깁니다. 쉽게 말해, 쪼개기 거래는 돈의 출처를 숨기려는 의도적인 패턴으로 인식됩니다. AI는 이 사람이 100만 원을 10번 보냈네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총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금액에 대한 용도 소명이 제대로 안 되네라고 즉시 알림을 띄우는 겁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등 특수관계인 간에 반복적으로 소액이 오가면 AI는 이를 곧바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하고 집중관리 대상에 올립니다. 이렇게 쪼개기 거래를 했다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문제는 단순히 증여세만 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쪼개기 거래는 고의적인 은닉행위, 즉 세금을 덜 내려고 했다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산출된 증여세에 더해 최대 40%에 달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요. 여기에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일별로 계산되어 전부 부과됩니다. 결국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가산세 폭탄까지 맞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금을 가족 간에 주고받을 때 쪼개지 않고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할까요? 핵심은 거래의 목적성과 증빙력입니다. 여러분이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현금을 인출할 때는 한 번에 크게 인출하세요. 그리고 인출 즉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3초 메모의 기적처럼 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보관하는 겁니다. 쪼개서 자주 인출하는 행위는 돈의 출처를 숨기려는 의도로 비칠 뿐이지만 5천만 원을 한 번에 인출한 뒤 주택 구입 시 계약금, 지급 용도라고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서를 갖추면 국세청은 그 현금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추적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쪼개기 인출보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고액의 일회성 인출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무서워서 쪼개는 대신 당당하게 큰 금액을 인출하고 증빙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절세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계좌 이체는 기록이 남으니 쉽죠? 하지만 현금 인출은 어떨까요? 국세청 AI 추적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결국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증명하는 건데 통장 기록에는 그저 현금 인출이라고만 찍힙니다. 용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죠. 이때 바로 3초 메모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습관이에요. 은행 ATM이든 창구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바로 그 순간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딱 3가지만 기록해 두세요. 첫째, 날짜와 금액. 둘째, 정확한 사용 용도. 셋째, 인출 장소. 예를 들어 볼까요? 3천만 원을 뽑아서 자녀의 전셋집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메모지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2024년 10월 1일 3천만 원 인출. 55 자녀 이름 전셋집 인테리어 계약금 지급 목적. 그리고 이 메모를 인테리어 업체와 주고받은 계약서 사본과 함께 철해두는 겁니다. 만약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했으면 55에게 중고차 매입 현금 지급이라고 메모하고 매매 계약서를 보관해야겠죠. 만약 이 메모가 없다면 5년 뒤 혹은 7년 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국세청은 이 3천만 원이 용도가 불분명한 증여였다고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메모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요? 최소 10년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척기간은 기본 5년이지만 무신고나 부정행위 등의 여지에 따라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고액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10년치 보관이 필수예요. 혹시 영수증처럼 종이가 발에서 글씨가 사라질까 걱정되신다면 인출 직후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서 클라우드 폴더에 세금 증빙 2024에 백업해두세요. 디지털 기록은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훌륭한 보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실물 메모는 날짜별로 정리된 투명 파일철에 보관하는 겁니다. 3초의 짧은 투자, 즉 현금 인출 시 메모하는 습관과 10년간의 보관 노력이야말로 국세청이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으로 증여세 폭탄을 사전에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저희가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정말 자세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만약 부모님께 목돈을 받았거나 빌렸다면 출처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은 이 돈을 당연히 증여로 의심합니다. 이걸 합법적으로 증여세 영원으로 만드는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빌리는 것, 즉 차용증입니다. 많은 분이 차용증을 대충 A 사용지에 써서 서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국세청 AI가 가장 쉽게 걸러내는 서류가 바로 이런 허술한 차용증입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은 최소한의 법정 요건과 함께 실제 금융 기록이 따라와야 합니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원금과 만기일이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이자율이 세법상 적정 이자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데 반드시 이자, 지급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자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세법상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부모님과 자식 간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국세청이 이걸 적발하면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모님께 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자 금액만큼 증여세를 물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활용해야 할 엄청난 팁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1,000만 원 기준을 역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 여러분이 약 2억 1,700만 원까지 부모님께 빌린다면 연 4.6% 이자율을 적용해도 이자 총액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즉,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증여세가 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2억 1,7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해 빌리신다면 그때부터는 4.6% 이상의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리셨다면 4.6% 이자를 적용해 매달 115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함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셨다고 해서 그냥 차용증만 작성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이 소명 요청을 했을 때 차용증만 있고 실제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거나 만기 일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차용증은 그냥 세금을 피하려는 위장 서류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가 가장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매달 이자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계좌 이체하세요. 현금 거래는 절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체 메모에 영월 이자 지급 또는 차용금 이자 상환이라고 명확히 남기세요. 이 모든 절차, 즉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과 매달 계좌에 남는 이자, 거래 기록이야말로 국세청에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이 돈을 빌린 것이지 받은 것 증여이 아님을 100%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이 방법을 활용해 증여세 부담을 완전히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선 영상들을 통해 현금을 쪼개서 입금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 또 현금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메모를 남겨야 한다는 것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가족 간에 큰 돈이 오갈 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계좌 이체가 나을까요? 아니면 현금을 직접 주는 게 나을까요? 이겁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금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의 추적 관점에서 보면 계좌 이체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만 현금은 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여세를 방어하려면 증거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먼저 계좌 이체를 살펴봅시다. 계좌 이체는 편리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은행 전산에 거래 기록이 영원히 남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금보다는 이체를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국세청 AI 추적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이체 기록이 가장 좋은 증거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통장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좌 이체는 국세청에게 이 돈이 언제, 누구에게서 들어왔는지 3초 만에 알려줍니다. 국세청은 이제 돈의 이동 경로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수령자에게 이 1억 원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증여입니까? 아니면 대여입니까? 하고 묻는 것뿐입니다. 돈을 받은 자녀는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식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등 각종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계좌 이체는 돈의 이동 사실은 증명하지만 돈의 성격은 전혀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세청이 증여세를 매기기 위한 가장 빠른 증거를 제공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 거래는 어떨까요? 현금 거래는 통장에 기록이 남지 않으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 AI가 어떻게 알겠냐는 생각인 거죠. 물론 현금은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넘어간 디지털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의 출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아 그 돈을 다시 자녀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혹은 그 돈으로 바로 부동산 계약금을 치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 국세청의 추적은 돈이 어디로 갔는가가 아니라 이 현금 1억 원이 어디서 솟아났는가로 바뀝니다. 고액의 현금이 갑자기 쓰이거나 입금되면 국세청은 이 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받은 것 또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판단해버립니다. 현금 거래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방어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고액 거래 시 증여세를 방어하는 핵심은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체냐, 현금이냐가 아닙니다. 돈이 움직이기 전에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그 증거를 얼마나 철저히 확보했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큰 돈이 오갈 때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현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그 돈이 증여 시점에 생긴 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에 합법적인 소득으로 인출한 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출 메모, 보관 장소, 인출 당시의 용도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3초 메모와 10년 보관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둘째, 계좌 이체를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이체하기 이전에 돈의 성격을 규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체 메모에 용돈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받기 전에 이미 정식으로 작성된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돈의 기록은 은행이 남겨주지만 돈의 증거력은 오직 여러분의 서류와 노력이 남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고액 거래는 절대 현금으로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식 차용증과 이자, 지급, 그리고 출처 증명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국세청 AI의 추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우리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아무리 복잡한 차용증을 쓰고 현금 인출 증거를 남겨도 결국 가족 간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계좌 이체를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계좌 이체 과정에서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딱 두 글자짜리 메모 한 줄 때문에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 AI는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했을 때 계좌 이체 금액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은행과 주고받은 모든 정보를 추적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은행의 확인 전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0만 원 이상 혹은 비정기적으로 고액을 가족에게 이체했을 경우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죠. 은행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 보고 의무와 연관하여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절대 실수하지 마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이 돈은 무슨 용도로 보내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아들 사업 자금 보태주는 겁니다. 딸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주는 선물이에요. 집 살 때 쓰라고 증여하는 돈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정보는 은행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은행은 자금의 출처나 용도를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세청이 여러분을 증여세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체 내역을 소명하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 이 은행의 기록이 증여의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정당한 차용증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개인 간 대여금, 상환 혹은 사업 자금 거래와 같이 증여와 거리가 멀고 객관적인 용도로만 답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생활비 송금조차도 은행 확인 전화에서는 생활 자금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훨씬 더 위험한 함정은 바로 이체 메모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어떤 메모를 남기시나요? 결혼 축하해, 용돈, 사랑하는 아들, 집 계약금 보태라 같은 애정 어린 문구들을 많이 쓰실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 AI와 조사관들에게 이 메모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증여 의사를 확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사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용돈과 선물입니다. 차용증을 수십 장 써놨더라도 이체 메모에 용돈 두 글자가 박혀 있다면 조사관들은 이 돈은 상환 의무가 없는 증여성 현금 지급이 명확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이체 메모 작성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애정을 담은 단어는 절대 넣지 마세요. 둘째, 목적을 최대한 간결하고 사무적으로 적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 본인 통장에 기록이 남는다는 전제하에 이체 메모란을 아예 공란으로 두는 것입니다. 만약 차용증에 따른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라면 23년 11월 이자분 또는 원금 상환 1차분처럼 객관적인 정보만 최소한으로 기록하는 것이 국세청 AI의 증여 추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행에 남는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심코 남긴 몇 글자 때문에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오늘부터 이체 메모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현금 출처, 차용증,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자세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바로 나중에 발생할 상속세 폭탄을 미리 피하는 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인 것 같지만 사실상 세법에서 이 둘을 강력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증여세 한 번 내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상속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 개시일,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10년 동안 가족이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전부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무당국이 상속세 추정 재산으로 보고 강력하게 추적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만약 10년 합산 규정이 없다면 모든 부자는 사망 직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1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바로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 사이에 10년이라는 절연 기간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안타깝게도 5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증여 당시 공제 한도 내였을지라도 상속 재산에 그대로 합쳐져서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이미 냈던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상속 재산의 총액이 커지면서 더 높은 누진세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11년 전에 똑같이 5천만 원을 주셨다면 어떨까요? 이 5천만 원은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 재산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이 돈은 세법상 완벽하게 독립된 재산이 되는 겁니다. 단 1년 차이로 세금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완벽한 사전 증여 플랜은 바로 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이죠. 바로 이 공제 한도를 10년마다 한 번씩 리셋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5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20년 동안 총 1억 원을 무세금으로 증여하면서 상속세 추정 재산에서 완벽하게 제외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라면 배우자 공제까지 활용하세요. 부모 두 분이 각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무세금으로 증여하고 10년 뒤에 이 공제 한도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액의 자산이나 복잡한 금융기법이 아니라 바로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곧 세금인 셈입니다. 이 10년 카운트다운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 이것이 곧 국세청 AI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사전증여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현금을 쪼개지 마라, 차용증을 써라, 메모를 남겨라 계속 강조하며 사전 예방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는데요. 솔직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미 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몇 년 전에 부모님께 목돈을 받았는데 그때는 증여세에 대해 아예 몰랐고 지금 와서 보니 이게 너무 큰 걱정거리로 돌아온 분들 말이죠. 만약 과거에 실수를 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통 증여세의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국세청이 과거의 증여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국세청 AI는 여러분의 금융거래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추적합니다. 10년 동안 발 뻗고 못 자는 불안 속에 지내실 건가요? 게다가 만약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이 제척 기간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과거의 실수에 대한 최선의 대처법은 바로 자진신고입니다. 국세청이 먼저 발견해서 과세하는 세무조사와 내가 먼저 신고하는 자진신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핵심은 바로 가산세입니다. 국세청이 먼저 증여 사실을 발견해서 과세 통보를 하면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40%가 붙습니다. 만약 자진해서 신고만 했더라도 10% 정도였을 가산세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만으로 4배가 뛰는 거죠.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자진해서 신고하면 이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의 이점은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증여일로부터 2년 안에 자진 신고를 한다면
무려 9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2년 초과 5년 이내라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5년 초과 7년 이내의 과거 거래라 하더라도 3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과거에 주고받았던 돈의 성격을 증여가 아닌 차용, 즉 빌린 돈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소급해서라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차용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물론 국세청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소급해서 작성된 차용증의 증거력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료 없이 무방비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제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명확한 내역을 만들어서 이 돈은 증여가 아닌 부채라는 점을 꾸준히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큰 금액의 가족 간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진 신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동만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국세청 AI의 추적을 피하고 증여세 폭탄을 막는 핵심 전략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500만 원 소문의 진실부터 쪼개기 거래의 위험성, 3초 메모의 기적, 차용증 작성법,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한 사전 증여 전략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입니다. 기억하세요. 국세청 AI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전적인 절세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알뜰정보집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